안녕하세요. 산삼보다 더 귀한 진리를 배운 40대 여자입니다. 전 어릴 때부터 아빠를 따라 자주 산에 오르곤 했는데요. 그땐 솔직히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산을 오르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나이를 먹고 인생의 여러 풍파를 겪다 보니 산이 주는 소중한 가르침을 알 것 같더라고요.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던 바로 그 사건에 대해 오늘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희 아빤 깊은 산을 누비며 귀한 약초를 찾는 약초꾼이었습니다. 아빠가 힘들게 약초를 찾아오시면 엄만 산도라지나 상황버섯 같은 것들을 정성껏 다리고 싱싱한 산나물로 반찬을 만들어 음식 장사를 하셨어요. 이른바 웰빙 식당이었던 거죠. 사실 그때 저희 집 형편이 남들처럼 풍족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사이가 참 돈독해서 식구들 사이에서 늘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무척 화목한 편이었어요. 부모님은 오빠 저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알려주셨거든요. 하루는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요. 그날 전 아빠를 따라 처음으로 꽤 험한 산에 오르게 됐습니다. 아빤 등산로가 아닌 거친 길을 다니면서도 발밑에 치는 작은 풀 하나 함부로 밟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드디어 눈에 띄는 귀한 약초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 너무 신나서 소리 질렀죠. 그런데 아빤 아주 작은 어린 싹은 캐지도 않고 그대로 두시는 거였어요. 아빠, 이건 왜 안 캐요? 이거 약초 맞잖아요. 우리 이것만 캐면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억울한 마음에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빤 다시 발길을 재촉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직 어리지 않니? 우리가 산에서 얻는 건 딱 먹고 살 만큼이면 충분하다. 욕심내서 어린 것까지 다 가져가면 산은 금방 메말라 버릴 거야. 사람이 항상 욕심내지 말고 딱 필요한 만큼만 겸손하게 받을 줄 알아야 그래야 좋은 사람이야. 그땐 솔직히 아빠가 왜 그러시는지 야속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처음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 역시 항상 저희 남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곤 했어요. 식당 일을 하시던 엄만 가끔 마을 어르신들을 모셔와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곤 하셨습니다. 저와 오빤 우리 집 형편도 그리 좋지 않은데 자꾸만 남들까지 챙기는 엄마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요. 한 번은 오빠가 학교에 내야 할 돈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마음이 상해 잔뜩 짜증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사춘기였던 오빤 엄마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마구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엄마, 우리도 남들처럼 돈 걱정 없이 살면 안 돼요? 엄마도 남들만 챙기지 말고 저희 용돈이나 더 주시면 좋잖아요. 오빠의 징징거림에도 엄만 별다른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차린 나물 밥상을 내어주셨어요. 그러곤 오빠 앞에 앉아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돈이 많으면 몸은 편하겠지만 마음이 가난하면 평생 허덕이며 살게 된다고 했지? 정직하게 흘린 땀으로 지은 이 밥상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진짜 부자가 되는 거야. 엄만 평소에도 저희 남매가 어디에 가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도록 아주 엄하게 교육하셨어요.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철저히 하게 시키셨고 항상 공손한 자세로 살아가라고 강조하셨거든요. 그런 부모님의 가르침 덕분에 저희 남매는 엇나가지 않고 착실하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 대학을 졸업한 전 은행에 취업해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빠 역시 규모가 아주 크진 않지만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 성실한 직장인이 되었고요. 그렇게 한 5년쯤 직장 생활을 했을 때였을까요? 제대로 된 남자친구도 없이 늘 은행과 집 밖에 모르던 전 우연히 학교 선배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 되었고요. 전 첫인상부터 남편이 참 든든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안정적인 1금융권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는 이 금융권 은행에 재직 중이었거든요. 같은 업종에서 일하다 보니 대화도 잘 통했고 능력 있고 똑똑한 남편의 모습이 무척 호감으로 느껴졌죠. 남들은 은행 일을 참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효주 씨도 아시겠지만 항상 고객도 관리해야 되고 실적도 챙겨야 하고 신경 쓸 게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은행 문 닫을 시간에 저희도 퇴근하는 줄 알더라고요. 정현 씨랑 같은 직종에서 일하다 보니까 참 통하는 게 많네요. 저흰 통하는 게 많다 보니 금방 서로를 마음에 품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한 연애를 2년쯤 하고 드디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처음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만 해도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의 결혼을 무척 반겨주셨답니다. 저희 시모께서도 잘 왔다며 절 환영해 주셨고요. 우리 아들도 은행 다니는데 며느리도 같은 은행권이라 잘 됐네. 세아가 앞으로 여러모로 잘 부탁한다. 우리 잘 지내보자. 네, 어머님, 저도 잘 부탁드려요. 시모가 첫 만남부터 이렇게 반겨주시니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오남매 중 장남이었는데 주변에서 형제 자매가 5이나 되냐며 걱정도 많았고 저 스스로도 부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모의 첫인상이 인자해 보이셔서 그제야 마음이 한결 놓이더라고요. 오히려 그땐 시아버지께서 너무나 보수적인 분이라 시모보다 시아버지를 더 걱정하고 있었어요. 시아버님은 결혼 준비를 할 때부터 제게 맏며느리로서의 도리를 강조하시곤 했습니다. 세아가 잘 들어라. 우리 집안은 효와 이해를 중시하는 집안이다. 넌 앞으로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니 행실을 더더욱 똑바로 해야 한다. 알겠지? 그래도 저도 부모님께 예의 교육을 확실히 받으며 자랐기에 시아버지 말씀이 크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가르침을 잘 따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 남편 역시 저희 집 식구들에게 무척 살가운 사이였기에 앞으로도 양가 식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었고요. 남편은 가끔 저희 아빠에게 약초 캐는 법을 배우겠다며 함께 산에 오를 정도로 부침성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정도 서로에게 익숙해져서인지 시모는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당시 시모가 저만 보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1금융권에 다니는 남편과 2금융권에 다니는 절 비교하는 말이었답니다. 시모는 은연중에 절 깎아내리며 계속 무시하는 말을 내뱉더라고요. 내가 오늘 아는 사람 딸내미가 결혼한다고 해서 다녀왔거든. 그 집 딸하고 사귄 같은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라고 하더라. 아주 수준이 딱 맞는 사람끼리 만나 보기만 해도 천생연분이더라. 어머, 정말요? 그이랑 저처럼 같은 직종에 일하는 부부인가 봐요. 아무래도 같은 일 하다 보면 통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음, 우리 아들이 1금융권인데, 너는 2금융권 아니냐? 사실 급이 다르지, 급이. 우리 아들이 성격이 좋아 참고 사는 거지. 넌 뭘 또 거기다 갖다 붙이니? 이렇게 시몬 사사건건 남편과 절 비교하며 은근히 자존심을 건드리셨습니다. 심지어 시댁에서 대화를 나누다 경제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제가 의견을 낼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예금 상품 알아보신다고 하셨죠? 제가 몇 가지 추천해 드릴까요? 미애, 넌 아무리 네 남편이라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 앞에서 아는 척하는 게 좀 창피하지 않니? 추천을 해줘도 우리 아들이 더 잘하겠지. 아유, 괜히 나서지 마라. 전 한 번도 제 직업에 대해 창피하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시모가 날마다 제가 다니는 은행을 무시하니 저도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절 더 힘들게 했던 건 시아버지의 고지식한 가치관도 한몫했는데요. 시아버진 1년에 서너 번씩이나 있는 집안 제사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엄하게 못을 박아두셨답니다. 저는 장남의 아내란 이유로 모든 제사 음식과 뒤처리를 도맡아야 했죠. 전 부모님께 배운 대로 시부모님께 늘 공손하게 행동하려 애썼지만 점차 마음 한구석에 답답함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첫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셋째 시동생들이 차례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드디어 동서들이 생겼네요. 그때까지 늘 저 혼자 시댁 일을 도맡아 하느라 힘들었는데 그래도 동서들이 둘이나 생겨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기대와 달리 두 동서 모두 자기 주장이 확실한 요즘 세대, 이른바 MZ 세대였어요. 특히 둘째 동선 독실한 기독교 집안 출신이라 평생 제사라는 걸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시모도 그걸 알았는지 첫 제삿날이 다가오자 기선제압이라도 하려는지 빨리 음식 준비하라고 동서들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배워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으니까 옆에서 심부름 똑바로 하고 부지런히 익혀둬라. 제사라는 것이 다 정성이 갖춰져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 둘째 동서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꾸를 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은 교회 다녀서 이런 거 안 해요. 제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사 지내라고 하시면 저 앞으로 여기 안 올게요. 아무리 요즘 사람이라지만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럴 거면 안 오겠다는 소리를 하나 싶어 저도 깜짝 놀라고 말았네요. 시모도 기가 막혀 뒷목을 잡았지만 둘째 동선 정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둘째 동서가 이러니 셋째 동서도 아주 당황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동선 친정 부모님이 제살 지내긴 하지만 본인은 직접 해본 적이 없다며 슬그머니 손을 떼더라고요. 이해, 넌 뭘 그렇게 멀뚱히 서 있니? 네 손이 동서가 저러고 가버렸으니 막내인 너라도 착실히 일해야지. 아, 이러다 오늘 안에 제사 지내겠니? 와, 요즘 세상에도 제살 이렇게 강요하는 분이 아직도 계시네요. 전 제사 음식 안 좋아하니까 안 먹을게요, 그냥. 대신 어머님 부르시니까 오긴 했잖아요. 저 할 도리 다 했으니 먼저 가봐도 되죠? 셋째 동선 실실 웃으며 마치 시모를 약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시몬 불같이 화를 냈지만 조목조목 따지며 기어이 제 갈 길을 가는 요즘 세대 동서들의 기세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죠. 사실 시모의 말투가 워낙 막무가내라 그땐 저조차도 동서들의 마음이 100번 이해가 가기도 했고요. 평소 시모의 말투는 상대방의 기분은 배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명령조였거든요. 그래서 젊은 동서들이 시모를 유독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누가 나무를 여기다 놨어? 하여튼 요즘 것들은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원. 머린 장식인가? 시모가 혀를 차며 면박을 주자 셋째 동서가 즉각 받아쳤습니다. 어머님, 요즘에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욕먹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잘하시면 직접 놓으시면 되겠네요. 뭐라고? 넌 말꼬락서니까 그게 뭐니? 이것 좀 봐라. 시모가 기가 차서 언성을 높였지만 셋째 동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것 봐라가 뭐예요? 이것 봐라가? 왜 사람한테 이것저것 하세요? 제가 어머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밖에 나가서도 그러시면 못 배운 사람이라고 막 손가락질 당해요. 그 이후로도 시몬 동서들과의 말싸움에서 한 번을 이기질 못했습니다. 하루는 다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드라마 속 상황을 보며 시모가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쩌쩌? 아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어디 시부모가 집에 왔는데 건방지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시키고 있어? 저 예의도 모르는 건 당장 소박을 맞아봐야지. 그러자 동서들이 푹 하고 웃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열을 내세요? 저거 드라마잖아요, 드라마. 하여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꼭 TV 보고 과몰입하신다니까요. 급기야 동서들은 자기들끼리 킥킥거리며 시모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동서들이 똘똘 뭉쳐 반격하자 시모는 결국 만만한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 있죠. 넌 대체 맏며느리가 동서도 교육 어떻게 시켰길래 시부모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행동하니? 네가 기강을 잘 잡아야 할 거 아니야? 갑자기 봉변을 당한 전 억울한 마음에 그때만큼은 참지 않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사실 제가 들어도 어머님 말투가 좀 기분 안 좋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야야야 하는데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이 안 좋아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심은 겨우 이 금융권에 다니는 주제에 어디서 말이 많냐며 다시 불같이 화를 내시더군요. 동서들에게 당한 분풀이를 저에게 쏟아부는 심을 보며 저도 슬슬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미 아이도 있었고 남편도 전과 변함없이 저와 친정 식구들에게 잘하고 있었기에 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동서들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간 뒤엔 어김없이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 용기를 내어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저 아버님, 어머님,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동서들 생각도 그렇고 저도 아이 돌보면서 매번 제살 챙기는 게 사실 힘에 좀 부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차라리 제살 줄이거나 합치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시아버진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불같이 화를 내며 펄쩍 뛰시더라고요. 뭐? 제사를 합쳐? 아, 그래가지고 조상님들이 밥이나 편히 드시겠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절대 안 된다. 어디 근본도 없이 조상께 드린 제사를 없애려고 들어? 시아버지가 워낙 완강하게 나오시는 바람에 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죠. 결국 1년에 서너 번씩 꼬박꼬박 돌아오는 제사 뒷바라진 고스란히 저의 몫이 되고 말았고요. 거기다 더해 시모가 동서들에게 당한 분풀을 만만한 저에게 쏟아부는 일 역시 잦아졌습니다. 당신 이번에도 음식하느라 고생 많이 했지? 아이 정말 우리 부모님이지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니까. 요즘 시대 맏며느리가 무슨 대수라고. 남편은 제사 때마다 슬쩍 옆에 와 절 위로해 주는 듯 했지만 정작 큰 문제 앞에선 은근슬쩍 뒤로 빠져 방관하기 일쑤였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시간이 계속 흘러갔어요. 전 첫째 아이를 낳고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결혼 5년 차쯤 됐을까요? 남편은 어느 날부터 건강을 챙겨야겠다며 테니스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이 살이 좀 찐 상태라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행동이 눈에 띄게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엔 스킨 로션조차 제대로 바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향수를 뿌리고 헤어스타일까지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입 가경으로 자기 월급에 맞지도 않은 비싼 명품 옷들을 사들이고 고가의 시계까지 차더니 멀쩡하던 차를 비싼 차로 바꾸기까지 하더군요. 그때 남편은 마치 사춘기 소년이라도 된 듯 한껏 들떠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외모도 엄청 신경 쓰는 것 같고 맨날 실실 웃고 있네? 아이, 내가 뭘. 그냥 운동 열심히 하니까 기분도 상쾌하고 몸도 풀려서 그렇지. 하지만 전 뭔가 굉장히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던 이 구린내 원인을 찾아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고민하다 남편이 깊게 잠든 사이 조심스럽게 차키를 들고 내려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엔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지고 있지 뭐예요? 남편 차 블랙박스엔 남편이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 바람이라도 피웠는지 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내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바람을 피워? 날 기만 하고 넌 행복했다 이거지? 전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일단은 진정을 하고 그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 다시 집으로 들어와 잠든 남편의 손가락을 가져다 지문 인식을 시켜 핸드폰을 열었어요. 그런데 경악스럽게도 그 안엔 상관이와 주고받은 낯뜨거운 메시지들과 데이트 사진들이 가득이더군요. 그때 제가 받은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전 일단 남편 핸드폰에서 상관이의 번호를 알아낸 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룰루랄라 출근을 하더군요. 저는 마음을 조금 진정시킨 뒤 곧바로 상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상대방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서동훈 씨인가요? 네, 전데요. 누구시죠? 전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이정혜 씨 와이프예요. 네?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한테 전화를... 그 순간 당당하던 상대방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바로 본론에 들어갔죠. 서동훈 씨, 제가 그쪽 집으로 갈까요? 아니면 따로 만나실래요? 편하신 대로 정하세요. 우리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티내자 상간년 안절부절 못하며 자기가 찾아오겠다고 빌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론 상간년 아이가 둘이나 있는 엄마였고 남편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잘나가는 의사였다네요. 상간년 넓은 평수의 비싼 아파트에 살며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까지 두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여유롭게 테니스를 치러 다니는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부족함 없는 환경임에도 제 남편에게 홀랑 넘어가 버린 모양이죠. 상간년 거의 울먹이며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절대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돼요. 제 남편이 알면 정말 안 된단 말이에요. 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저희 시댁에서 이 사실 알면 저 정말 큰일 나요. 당장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간년 제가 주소를 보내준 카페로 달려왔더라고요. 부잣집 사모님이라 하더니 정말 외모가 출중하긴 하더군요. 상간년 제 앞에 앉자마자 제 손을 꼭 붙들고 빌었습니다. 저 정말 이번 일이 처음이에요. 정현 씨가 너무 잘해주는 바람에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그러면서 상간년 비겁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차갑게 노려보자 그 상간녀가 이번엔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기, 그러면 돈 필요하세요? 얼마나 드리면 돼요? 위자료 얼마 주면 되겠냐고요? 말씀만 하시면 제가 어떻게든 구해서 드릴게요. 제발 제 남편이랑 시댁에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바로 헤어질게요.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돈은 필요 없고요. 내 남편이랑 다시는 연락하고 만나지 마세요. 만약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당신 남편뿐 아니라 당신 시댁 식구들 앞으로 이 증거 다 보낼 줄 알아요. 그러자 상간년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절대 다신 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라도 생각이 바뀌면 무엇이든 할 테니 연락 달라며 계속 빌빌거리더군요. 그렇게 상간년 만나고 집에 다 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 채 거실 TV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왔어? 어디 갔다 왔어? 말도 없이. 나 오늘 좀 일찍 퇴근했는데. 하지만 전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전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대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진 관심도 없고 연신 제 눈치를 살피며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상간녀랑 아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겠죠.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거실에 있는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테니스 재밌어? 갑작스런 제 질문에 남편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대충 대답하더라고요. 어? 뭐 그냥 건강 생각해서 취미로 하는 거지, 취미로. 아닌데? 엄청 재밌을 텐데. 당신 여자친구 동은 씨도 있고 말이야. 그 순간 남편은 마치 못 들을 걸 들었다는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절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야?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끝까지 잡아떼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왜 모른 척이야? 동은 씨 있잖아. 서동은, 당신 상간녀. 그러자 남편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길 한참 어버버 하고 있더니 갑자기 펄쩍 뛰며 딱 잡아떼더군요. 당신 지금 누구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 그래. 동은이 또 누구고. 나 몰라. 뭘 아니야.
그 상간녀가 이미 다 이실직고 했는데. 그 여자 의사 마누라던데 집안도 아주 빵빵하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차 사고 명품 시계 차고 꾸미고 다닌 거야? 그 여자 돈으로? 남편 이미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저는 당장 이혼하자고 선언했습니다. 그냥 이혼하자. 우리 더는 같이 살 이유도 없잖아. 나도 너 같은 인간 지긋지긋해. 우리 그냥 깨끗하게 갈라서자. 남편은 꼴에 이혼을 싫었는지 무릎까지 꿇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여보, 이혼만은 안 돼.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믿어줘. 나 진짜 처음이야. 나 다시는 그 여자하고 연락 안 할게. 당신이 정 못 믿겠으면 이 핸드폰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어. 그럼 아무한테도 연락 못 할 거 아니야. 여보, 제발. 상간녀가 했던 말과 똑같이 남편 역시 다신 연락하지 않겠다고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이혼해야겠다고 결심을 굳힌 상태였지만요. 물론 아이가 둘이나 있는 상태에서 마음처럼 당장 이혼하고 갈라설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전 그저 차분히 생각하며 어떤 식으로 이혼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전 아이들 먹을거리 사려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애들 생각해 힘을 좀 내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시장을 다 보고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이상하게 집이 조용하더라고요. 대신 안방 화장실 쪽에서 뭔가 사람 말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춘 채 조용히 화장실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화장실의 안에서 새어나오는 대화 소리가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남편은 분명 다신 연락하지 않겠다던 그 상간녀와 통화 중인 겁니다. 동훈아, 진짜 나 우리 마누라 때문에 미치겠어. 지금 이혼하자고 난린데 이걸 어떻게 달래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이거 만약 소송 가면 너한테도 상간녀 소송할 거 아니야. 그럼 난리 날 텐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전 뒤통수를 아주 커다란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뒤이어 들려오는 남편의 말에 계속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죠. 우리 몰래 만나는 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각자 이혼하고 이참에 재결합할까? 나 너 정말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잖아.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이혼할 거였지만 그래도 계속 제게 잘못했다며 무릎 꿇고 싹싹 빌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눈물까지 보이던 남편이었거든요. 상간녀 역시 본인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제 앞에 엎드려 울었고요. 그런데 두 사람은 뒤에서 절 비웃으며 저렇게나 기만하고 있었던 겁니다. 각자 가정을 버릴 각오까지 하며 미래를 이어가고 있었다니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더는 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출 필요도 가정을 지킬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답니다. 그렇게 일을 가며 복수할 때를 노리고 있었는데 얼마 뒤 때맞춰 시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에미야, 나다. 너 어디니? 네, 어머님. 어디긴요, 집이죠. 그래? 너 내일 우리 집 재산 거 알지? 네, 그런데요? 제가 계속 단답형으로 대답하자 시몬 답답했는지 버럭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아유, 그런데요는 무슨. 음식하게 일찍 넘어오라고 전화했다. 이번엔 제사상 차릴 게 많어. 어머님, 저 안 갈 건데요. 동서들도 안 오는데 제가 왜 가나요? 그러자 시몬 기다렸다는 듯 기세등등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오긴 왜 안 와? 이번엔 다 온다고 했어, 얘. 내가 아주 제대로 홍군형을 냈거든. 며느리가 돼가지고 기본이 안 됐다고? 왜 이렇게 어른말을 안 듣냐고 내가 크게 좀 소리쳤더니 다들 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번엔 우리 여자들끼리 오순도순 전도 붙이고 잘해보자꾸나. 시모의 말을 듣는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빠르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 일단 알겠다고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죠. 그때 제가 순순히 알겠다고 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젠 정말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남편의 추악한 실체 낱낱이 밝히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더는 이 집안과 엮이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를 제대로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전 단단히 결심한 채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오히려 제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엔 누가 있나 싶을 정도로 고요했고 동서들은커녕 사람 기적조차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알고 보니 시모가 혼을 내서 동서들을 다 불러 모았다던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이었나 봐요. 결국 이번에도 저 혼자 불러내 제사일을 다 시키려는 시모의 얄팍한 속임수였던 거죠. 어머님, 동서들도 다 온다면서요. 근데 왜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 묻자 시몬 뭐가 그리 즐거운지 낄낄거리며 웃기까지 하더라고요. 에미야, 네가 요즘 동서들 안 오면 너도 제사 안 지낸다고 난리들 치길래 내가 머리 좀 썼다. 너 나한테 속은 거야. 시몬은 절 속인 게 무슨 큰 성취라도 되는 양 아주 기세등등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헛웃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아휴, 참 머리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네요. 근데 어머님 어쩌죠? 저도 이제 제사 못하겠는데요. 뭐? 아니, 여기까지 와서 못해? 아, 왜 못하는데? 어디 이유나 들어보자. 시모가 소리를 지르며 당장이라도 달려들듯 굴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저 말고 다른 사람 불러드릴게요. 앞으로는 저 말고 그 사람한테 뭐든 부탁해보세요. 뭐, 너 파출부라도 불렀니? 아, 지금 네가 사람을 쓰겠다는 거야? 아,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시모는 평소처럼 저를 닥달하며 비아냥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를 뒤로하고 일단 조용한 곳으로 혼자 몸을 피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가고 전화를 받은 상대는 역시나 상간이었답니다. 야, 서동은, 너 우리 남편이랑 다신 연락 안 한다고 하지 않았니? 근데 어제 저녁에 둘이 통화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 몰래 만나면서 재혼까지 꿈꾸고 있더라.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안 만났어요. 저희 헤어졌어요. 이게 또 사람을 바보로 하네. 어제 내가 문 밖에서 다 듣고 있었거든? 지금 내가 네 남편 병원으로 갈까? 아니면 네가 내가 있는 곳으로 올래? 네 남편하고 아주 할 얘기가 많거든. 제 차가운 경고에 상간형 겁에 질리듯 울먹였습니다. 왜 자꾸 무섭게 그러세요? 7시까지 이 주소로 넘어와. 1분이라도 늦으면 나 바로 네 남편한테 달려간다. 알았어? 그리고 전 곧바로 시댁 주소를 문자로 찍어 보냈습니다. 제가 이런 작전을 짜는 동안 시몬 아무것도 모른 채 거실에서 계속 고함을 질렀어요. 야, 너 빨리 일 안 하고 왜 준비도 안 하고 핸드폰만 붙들고 있어? 글쎄 기다리시라니까요. 제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불렀다고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남편과 시동생들 그리고 시누이까지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들은 여전히 오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앉아있는 걸 보며 대놓고 수군거리더라고요. 맏며느리가 드디어 미쳤다느니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다느니 이런 소리가 들려왔지만 전 그저 시계를 보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새언니, 제사 준비 안 하고 뭐해요? 여기 놀러 왔어요? 그때 시집간 이후론 시댁 일에 별 관심도 없던 시누이까지 와서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남편도 제게 대체 뭐 하는 거냐며 뻔뻔하게 눈치를 주더군요. 당신 대체 무슨 꿍꿍인 거야? 내가 어머님이 오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오늘이 아마 마지막일 거야. 그래도 마지막 인사인데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선물 하나 준비했어. 곧 올 거야. 당신도 왜 그래? 설마 우리 집에 말할 건 아니지? 우리 부모님 진짜 쓰러지셔. 우리 집 완전 초상집 된다고.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 나와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드디어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전 기다렸다는 듯 먼저 달려나가 그 여자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 많았죠?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로 절 여기까지. 상간녀 제 눈치만 살피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뒤늦게 상간녀가 온 걸 발견한 남편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더군요. 전 아주 기분 좋게 시댁 식구들에게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른 사람 왔네요. 인사들 하세요. 저희 남편이랑 아주 깊은 사이인 서동훈 씨예요. 시몬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그 여자를 훑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기고 보니까 파출분 아닌 것 같은데. 애미야, 이 사람이 누구냐? 남편을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모두 멀뚱히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들에게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현실이 얼마나 시궁창인지 직접 깨우쳐 주었답니다. 인사하세요, 어머님. 앞으로 어머님 새 며느리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로 어머님 아들이 만나는 상간녀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평온하던 시댁은 아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상간년 당황해서 제 소매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저한테 진짜 왜 그러세요? 뭘 왜 그래요? 둘 통화 들어보니까 각자 이혼하고 새 살림 차리고 싶다며? 그러면 시댁에도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어? 내가 친절하게 미리 자리 좀 마련해 준 거야.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자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제게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집안 사람들 다 알겠어 했냐고. 남편의 적반하장 같은 태도에 기가 차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소 엄청 보수적이고 집안의 채통을 중시하던 시아버지가 벼랑간 남편에게 다가가 뺨을 철썩 때리시는 겁니다. 너 이게 다 진짜냐? 네가 어멈을 두고 저 여자랑 바람을 피웠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집안 망신을 시켜? 아버지 그게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시아버님이 또다시 손을 번쩍 들자 남편은 뺨을 감싸지며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시모 역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을 하다 벼랑간 절 향해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네가 아주 작정을 했구나. 우리 집안하고 내 아들 인생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네가 저 여자 일부러 불렀지? 저는 시모의 발악을 차분하게 받아쳤습니다. 어머님, 전 어머님이 맨날 아들 자랑만 하시길래 그 잘난 아드님 실체 알려드려 한 거예요. 저만 당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 아들이 제가 아무리 이혼하자고 해도 버티는데 전들 어쩌겠어요. 두 분 힘 좀 빌려야죠 뭐.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혼해주겠죠 뭐. 상간년 그제야 펑펑 울기 시작했고 시아버진 뒷목을 잡으며 머리를 싸매셨습니다. 다 꼴 보기 싫으니까 전부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저 여자도 내보내고 어멈 너도 가라. 그때 전 매우 놀란 척을 하며 시모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제사 준비해야 한다는데 저 가도 괜찮으세요? 가라고. 너도 얼른 그냥 가버려. 시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정말 남편 말처럼 초상집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그럼 저 가볼게요. 이게 마지막이겠네요. 저 그동안 그래도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인간이 절 배신하고 더러운 짓 하는데 저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저 더는 이 집 며느리 못 해먹겠습니다. 며느리 반납할 테니까 알아서들 지지고 볶고 사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예인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나 쓰는 거라고 몸소 깨달았네요. 제가 그렇게 폭탄을 던지고 나왔으니 아마 시댁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평소 재산이 뭐니 하며 며느리들을 당연하게 부려먹던 집이니 이제 남은 시동생들과 시누이 그리고 그 기세 등등하던 시모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고생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독하게 마음을 먹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 분명 상간역의 기회를 한 번 주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그 여잔 제 자비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기만했고 그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법으로 위자료 받아봤자 많아 2, 3천만 원 남짓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돈이라도 넉넉히 받아내 우리 아이들을 부족함 없이 키우는 게 맞나 생각하며 참아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선 싹싹 빌던 인간들이 뒤돌아서서 재결합을 꿈꾸며 절 바보로 만드는 모습에 도저히 용서하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꼭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을 박차거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상간녀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달려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시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기세를 보고 그제야 진짜 두려움을 느꼈나 봐요. 제가 뭐라도 할 인간이라는 걸 그 여자도 알았을 겁니다. 제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 정말 남편분 다시는 안 만날게요. 제발요. 진짜로 헤어질게요. 위자료 지금 당장 드릴게요. 5천? 1억? 말만 하세요. 그 뻔뻔한 제안에 저는 매서운 눈빛으로 상간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처음엔 위자료나 받고 끝낼까 했는데 너희 하는 짓을 보니까 안 되겠어. 넌 또 용서받는다고 해도 언젠간 다른 가족을 또 파탄낼 여자거든. 나 상간녀 속 할 거니까 너 집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 제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는지 상간녀는 급기야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진짜 사람 말이 말 같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힘을 써? 너 진짜 험한 일 당해볼래? 혼나볼래? 그때 남편이 뒤늦게 허겁지겁 저희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직도 할 말이 남았는지 사과는커녕 절 향해 원망 섞인 소리를 내지르는 거 있죠? 너 진짜 이렇게까지 꼭 해야 돼? 꼭 이렇게까지 우리 집안을 무너뜨려야 되겠어?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제 작은 웃음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잘난 집안 무너뜨린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지. 너희 스스로 이 지옥을 만든 거야. 그나마 직장이라도 계속 다니고 싶으면 제각 이혼술에 도장이나 찍어. 아니면 내일 당장 너희 은행으로 쫓아갈 거니까. 솔직히 전 아이들을 위해 양육비만큼은 꾸준히 받아야 하니 남편의 직장만큼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제 탓을 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을 보니 정말 제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어요. 이 연놈들에게 자비란 사치구나 싶으면서요. 너희 둘 다 봤지?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계속 이딴 식으로 나와봐. 내가 너희 둘 인생 어떤 식으로 망칠 수 있는지 아주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직장에서 잘릴까봐 겁났던 남편은 결국 제 요구대로 이혼 서류의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절 기만하던 그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직장에 소문이라도 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양육비와 재산 분할에서도 제게 유리한 조건들로 승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상간녀 상대로 한 소송을 차질 없이 진행했답니다. 나중에 전해 듣기론 그쪽 상간녀 집안도 아주 난리가 났다더군요. 상간녀는 그 잘나가는 의사 남편에게 그날로 당장 쫓겨나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다네요. 아주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렇게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게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길래 제가 받아보니 술에 잔뜩 취한 상간녀더라고요. 야, 너 내 인생 쫑치고도 두 다리 쭉 뻗고 잠이 오냐? 어? 내가 의사 남편 만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굴도 다 뜯어고치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거기 들어간 돈이 얼만데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이 나쁜 년아. 상간년 혀가 완전히 꼬여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울며불며 제가 지 인생을 망쳤다고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성형수술까지 해가며 공들여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진 게 오로지 제 탓인 양 떠들어대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어요. 저는 그 술주정을 가만히 듣고 있다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이봐요 서동은 씨. 당신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야. 남의 가정 파탄내면서
당신 욕심만 차리려 했던 그 대가를 이제야 치르는 것뿐이니까 나한테 전화해서 화풀이할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나 걱정해.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연락하면 그땐 스토킹으로 고소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그리고 전 미련 없이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이후 상간녀와 남편이 정말 살림을 차렸는지 아니면 서로를 원망하며 갈라섰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사실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대가로 그 인간들의 인생이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라는 거죠. 이번 일을 겪으며 저도 새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 사이 신뢰를 저버리고 누군가의 진심을 배신한 인간들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걸 말이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남편이 제가 직장까지 찾아올까봐 겁이 났는지 연년생인 우리 아들들의 양육비만큼은 매달 꼬박꼬박 보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은 제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요. 요즘도 가끔 건너 들려오는 시댁 소식은 저를 호두숨짓게 합니다. 시몬 여전히 그 고집스러운 성미를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서들에게 놀아나는 것도 그대로라고 하네요. 동서들이 실실 약 올리며 제사에 빠지면 그 많은 일을 시모 혼자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서들은 여전히 개인주의자들이라 명절이면 당연하라는 듯 해외여행을 떠나버리고 시댁일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즐겁게 사는 모양입니다. 시모가 그렇게 무시하던 맏며느리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형아, 학교 가면 진짜 교실에서 장난도 못 치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돼? 그럼 당연하지. 너 선생님 허락 없이 움직이면 엄청 혼난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희 집에도 큰 변화가 생겼답니다. 얼마 전 작은 애가 초등학교 입학하게 됐거든요. 언제 다 컸는지 큰애는 초등학교 2학년, 작은 애는 1학년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나란히 책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볼 때면 지난날에 힘들었던 기억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듭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맞으면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 거야? 나 치킨 먹고 싶어, 치킨. 그넨 요즘 먹고 싶은 게 그리도 많은지 저만 보면 원래 해달라는 게 그렇게 많네요. 그러면 옆에서 형만 보고 있던 작은 애도 이해 질세라 한마디씩 거듭니다. 나도 100점 받을 수 있어. 나 오늘 급식 다 먹고 선생님한테 칭찬받을 거야. 엄마, 나도 맛있는 거 해줘야 돼. 아이들이 이렇게 제잘제잘 떠드는 걸 보면 혼자가 아이들을 키우는 고단함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착하게도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제 말을 잘 들어주고 바르게 자라주어 전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들들 이렇게 씩씩한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해줘야지. 그러니까 학교 잘 다녀와.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그렇게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저는 문득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곤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산이며 들이며 다니시며 약초를 찾고 건강한 흙을 밟으며 잘 지내고 계세요.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면 아빠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숲길을 걸으며 예전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들려주신답니다. 얘들아, 사는 욕심내는 사람에겐 아무것도 주질 않는단다. 딱 필요한 만큼만 감사히 받을 줄 알아야 진짜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되는 거야. 할아버지 말씀을 귀담아 듣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저희 아이들도 바르게 자랄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비록 지난날 죽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저는 남을 기만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남고 싶습니다. 이 사연을 두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누군가의 배신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제가 그런 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은 여러분을 상처 입힌 그 인간들은 언젠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힘든 시간 속에서도 크게 상처 입지 말고 굳게 잘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제 사연이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